정치인 안철수로서 요즘 밤잠을 설치게 하는 고민거리가 있습니까? 국가적으로 가장 큰 위기 상황이 청년 실업 문제입니다. 작년 말에 청년 실업 9.8% 사상 최대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실업자가 어느 정도냐? 최근에 미래부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34%인 겁니다. 네. 3명 중에 1명 청년이 실업자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더 악화될 겁니다. 왜냐하면 2010년에 대학 신입생 숫자가 처음으로 35만 명을 넘었습니다. 2012년에 사상 최대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대학교 입학 후부터 남학생들 같으면 7년 후, 여학생 같으면 5년 후에 취업 현장에 이제 뛰어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올해부터입니다. 올해부터 앞으로 5년간은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말로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 그것이 정말 그 청년들 그리고 우리나라 미래를 살리는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안철수 후보의 공약 점검해 보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저희 기자들이 창업과 관련돼서 시민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기획 홍보 분야 취업준비생 27살 오무찬 씨는 대기업 취업을 목표로 학원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도 생각해봤지만 대기업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중소기업을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는 거의 못 봤어요. 대기업 9, 그 외 중소기업 1. 그거보다도 더 크다고 봐요, 저는. 4년제 대학생이 취업을 위해 사교육에 투자하는 기간은 평균 1.2년, 비용만 500만 원이 넘습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때문에 취업난이 더 심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 전 대표는 청년들에게 매달 30만 원씩 6개월 동안 취업 훈련 비용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들에게 월 5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중소기업 임금을 대기업의 8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임금을 대기업의 80%까지 올리도록 세금을 좀 동원해서 그걸 만들어주겠다고 하셨거든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조금 더 해주십시오. 어떤 분은 그러십니다. 정부가 또는 자기가 일자리 만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령 정부가 재정을 풀어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면 일본이 왜 20년간 장기 불황에 허덕이겠습니까?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는 민간과 기업입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민간이,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주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교육과 과학기술과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산업 구조를 만드는 일을 하면 민간과 그리고 또 기업에서 일자리들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지금 5년 동안 그러면 청년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바로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들에 대해서는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줄여주기 위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80%까지 만들어주겠다 그 얘기죠. 지금 중소기업은 평균 대졸 초봉이 2,500만 원 조금 못 됩니다. 네. 그런데 대기업은 4천만 원 조금 못 됩니다. 그래서 거의 60%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 50만 원씩 1인당 2년간 네. 그렇게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공약입니다. 월 50만 원씩 1년에 600만 원, 2년 동안 1인당 1,200만 원 정도 쓸 수 있다 그 얘기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1년에 들어간 예산은 첫 해는 한 3조 정도 된다고 보시는 거죠? 아, 그렇지 않습니다. 네. 첫 해는 이제 10만 명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아, 50만 명을 전체 다 하는 게 아니라 10만 네, 명 그렇습니다. 정도. 5년간 50만 명입니다. 네. 그래서 첫 해는 10만 명, 예. 둘째 해는 20만 명입니다. 네. 왜냐하면 처음 시작하는 청년들과 그다음에 2년 차가 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부터는 매년 20만 명씩 해서 전체로 연인원으로 따지면 90만 명 정도가 될 겁니다. 네. 그러면 5조 4천억 정도가 네. 5년간 필요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일자리를 중소기업에 들어가는 청년들은 이제 혜택을 받겠지만 들어가지 못하면 이제 그 혜택은 받기는 어렵겠네요. 네, 대신에 이제 그 필요한 직업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6개월간 월 30만 원
이제 그 지원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예상으로는 연간 40만 명 정도를 생각합니다. 그러면 5년간 이제 총 3조 6천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네. 그럼 당장 의문이 드는 것은 5년 후에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5년 후에는 반드시 지금 중소기업도 경쟁력을 확보해서 제대로 된 일자리들을 만들어야 하고 이제 청년들도 그 기간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그 실력을 쌓을 그런 기회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안 되면 다시 월급이 원래 상태로 복원되겠네요?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줄여가기 위한 그런 아이디어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시도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여러 가지 부작용과 현실적인 적합성 이런 게 좀 걱정이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도 이미 정부의 취업 예산 중에 상당 부분이 그렇게 고용장려 형태금으로 지원이 되면서 그렇게 기업들이 저임금을 유지하고 정부 보조금으로 채우고 이렇게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청년에게 지원하는 그 지원금은 청년에게 직접 가야 된다고 봅니다. 청년이 직접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걸 보고 그만큼 깎아서 중소기업에서 월급을 준다면 그건 일벌백계 해야 됩니다. 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기준 같은 게 완화해야 합니다. 기준 같은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그걸 다 감시할 수 있을까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이디어는 좋지만 실행할 때 여러 가지 고민할 거리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감시에 대해서는 좀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네. 한번 일벌백계인 겁니다. 네. 한 번 발각이 되면 몇 배 더 이제 그 사후 처벌 벌금을 형태로 물어주는 하시겠다는 겁니다. 말씀이시죠? 그게 이제 징벌적인 배상제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면 아마 판단할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 잘못 걸리면 자기가 취한 이득에 정말 10배, 100배를 물어줘야 된다. 그럼 그러면 징벌적 아예- 배상제를 이 부분에 도입하실 수 있다고 네,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저는 기본적으로 전반적으로 징벌적인 배상제 늘려야 우리가 그 국가가 직접 감시하는 것보다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게 악덕 기업주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동기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나라에서 돈을 대주는데 왜 자기네 임금 수준을 올려서 청년들을 끌어모아야 되는 아무런 동기가 없어지는데 5년간 이런 문제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 모든 중소기업에 주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발표할 때도 분명히 이렇게 첨단 중소기업을 포함해서 어느 정도 이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유망한 그런 중소기업으로 이제 특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이제 매년 그 결과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사실은 굉장히 이제 잘 돼서 중소기업을 넘어서 중견기업으로 발전하는 기업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기업이 많아야 됩니다. 지금 대기업이 일자리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창업기업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지 못합니다. 일자리 정책으로 창업을 활성화시키는 건 청년들을 사지로 모으는 겁니다. 네. 그러면 남은 거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그리고 대기업으로 갈 때 양질의 많은 일자리들이 생겨납니다. 그걸 위해서는 또 어느 정도 적정한 세제 혜택들을 줘야 됩니다. 기업 차원에서. 그러니까 그 둘을 잘 이렇게 조화를 시키면 충분히 저는 청년들도 실업 문제를 극복하고 그리고 중소기업도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은 그 직업훈련 관련해가지고 6개월 동안 30만 원씩을 지원해 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난해 고용정보원의 통계에 따르면 평균 취업 사교육비가 511만 원이었습니다. 이 연 단위로의 511만 원이고 안철수 전 대표께서 말씀하신 걸 약속을 따지면 360만 원입니다. 좀 평균치로 둘 간의 차이가 좀 많이 큰데요.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게 일종의 훈련수당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교육정책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국가교육이 혁명적으로 바뀌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중에 한 부분이 바로 평생교육 부분입니다. 중년층, 장년층, 노년층 교육도 저는 이제는 국가에서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금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불확실한 시대에 그냥 국가가 교육을 책임지지 않는 건 저는 직무유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직업교육과 관련된 것들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강화되는 상황에서
그 교육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문제를 잘 짚으신 것 같다는 생각은 계속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어떤 산업 정책이 필요한가? 고용 친화적 산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고용 친화적 산업은 어떤 것인가? 예, 저 고용 친화적인 그 일자리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합니다. 특히 이제 그 지식 정보 산업 쪽의 일자리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제가 아주 옛날입니다. 거의 한 20년 정도 전인데요. 그 당시에 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이제 취임하신 분과 함께 그 토론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분이 이러시는 겁니다. 자기가 처음으로 장관 되고 나서 소프트웨어 산업을 들여다봤답니다. 2번 놀랬답니다. 한 번은 아니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일하나 라고 놀랬고, 2번째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일하는데 매출액이 이것밖에 안 되냐 라고 놀랬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토론자 입장이었기 때문에 장관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말은 작은 매출에도 불구하고 고용 창출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산업이라는 말이니까 그 산업 조금만 활성화되면 엄청나게 많은 고용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런 소프트웨어 산업을 포함한 지식정보화 산업, 콘텐츠 산업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이 부분이 정말로 작은 그런 그 매출, 산업 규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일자리들을 만들 수 있는 산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인력을 우리가 어떻게 키워서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시키냐의 문제인데 552로 부르는 학제 개편 얘기하셨거든요. 이게 시행되면 이렇게 가장 크게 바뀔 거다. 예를 좀 들어주십시오.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초중고 12년을 입시를 위해서 공부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원래 교육의 목적대로 교육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정말로 불행한 일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지금같이 불확실한 시대에 그렇게 입시 위주 교육, 암기 위주 교육만 해서는 문제 해결 능력 없는 상태에서 이 불확실한 시대를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고민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학제가 1951년 이래로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66년간 같은 학제 속에서 청년들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몇 살 더 성숙했는데도 대학 입학 나이도 똑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틀을 바꿔야 된다는 게 문제인식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입시 제도와 이 보통 교육을 분리를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적성을 찾는 교육, 인성 교육, 협업 교육, 그리고 창의 교육이 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학제 개편은 틀입니다. 시작에 불구하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교과목들을 개편하고 교수법을 다르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숙제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우선 그 학제 개편을 하게 되면은 교육개발원 통계를 보면 14조 이상의 돈이 들고 교육 현장의 혼란이 굉장히 크다. 그 취지 자체는 공감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비판이 좀 있었고요. 더 이제 제가 좀 놀라운 반응은 어떤 학부모가 그러더라고요. 5.2 학제하면 우리가 사교육 안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교육에서 사교육에 있는 문제는 학제 개편이나 대학 진학의 문제가 있기보다는 경쟁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쟁 구조를 해체시키는 데는 5.2 학제가 돈은 많이 들고 또 효과는 좀 그렇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점진적인 개혁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굉장히 장기적으로 봅니다. 10년 이상 걸릴 겁니다. 근데 문제는 교육부 장관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바뀌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 조직 자체가 장기적인 교육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의 교육부는 없애고 대신에 장기 교육을 합의하는 국가교육위원회와 그리고 그것을 지원하는 역할인 교육지원처로 개편하자고 제가 말씀드려왔습니다. 그 국가교육위원회는 아시겠습니다만 각계각층의 그런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10년 개혁을 합의하는 겁니다. 여야 정치권 그리고 행정관료, 학부모 대표, 교육 전문가들 모두 모여서 저는 사회적인 합의가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필요할 때가 됐다.
그 첫 번째 출발점을 저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사회적인 합의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계획을 합의하고 매년 합의하면 그건 100년도 갈 수 있는 장기 계획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언제 대학을 갈 사람, 그 다음에 취업을 할 사람이 나뉘게 되는 겁니까? 그게 마지막 2년에 나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 15세 때 보통 교육은 끝나고 이제 그 직장으로 갈 사람들은 2년제 직업학교를 선택을 하고 또 그 대학에 진학할 사람들은 진로 탐색 학교라는 2년제 학교에 진학하게 됩니다. 그게 좀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요? 가령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김나기움이라고 하는 직업학교를 갈 사람을 초등학교 4학년 때 가르고 프랑스의 경우에도 고등학교 때 나누긴 하지만 이제는 그것도 중학교 때 나눠버리자라고 앞으로 더 끌고 오려고 하는데 이건 마지막에 2년이라고 하는 우리로 따지면 고1 때 그거를 나누는 건데 그게 적절할까요? 그 552 학제 중에서 앞에 10년 정도를 이제 어느 정도 스스로도 검증하고 이제 부모님들도 그걸 하나씩 알고 협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지금까지 교육개혁이 실패했던 이유는 사회의 일자리 구조가 개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좋은 일자리가 있을 때 그런 식으로 개혁이 제대로 잘 작동하는 것이지 고등학교만 졸업한 상황에서 일자리가 없으면 그러면 아무리 그렇게 개혁해봤자 그 학교로 가지를 않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장기적인 교육개혁도 일자리 개혁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즉 사회에서의 교육이라는 건 사회 큰 변화 중에서 하나의 종속 변수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기 2년 교육을 받고 들어갈 수 있는 일자리라고 하는 건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요식업소라든가 혹은 또 관광업체라든가 이런 데일 것 같은데 그건 다 서비스 분야에 해당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 마에스터고도 좋은 예 중에 하나고 제가 최근에 또 갔던 그 소프트웨어 특성화고 경우도 그 취업률이 100%가 넘는답니다. 그럼 그런 데는 한 2년 공부하고도 예, 지금은 나와서 바로 충분히 직업을 가질 수 그게 있는 저는 건가요? 가능하다고 봅니다.